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판례 콘서트는 형법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형법 판례가 그 형법에 대한 판례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형법 교과서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형법 판례하고 그 교과서가 겉돈다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으실 겁니다. 어,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형법 교과서는 독일 형법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약간 핀트가 좀 각도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법 교과서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 형법 판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잘 맞지 않는다,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도 형법을 공부하면서 그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형법을 공부하면서 그런 느낌을 솔직히 좀 받았고요. 그런데 형법 판례를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떻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 좀 답답한 면을 형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답답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형법 판례,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관점에서 형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자 해서 이, 이 유튜브와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객관식 지문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이게 좀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객관식 지문을 풀어보면 내가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객관식 지문을 가지고 이 저희 동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만드는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예,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 좀 느낌을 판례에 대한 느낌을 가지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늘 동영상에서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추행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2021년 10월 28일 선고한 2021도 7538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A가 누구냐면 여자인데 18세의 여자입니다. A는 밤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갑이 A의 뒤로 몰래 다가가 A의 머리카락 및 입고 있는 후드티와 패딩 점퍼 위에 소변을 보았습니다. A는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냐면 A는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게 이 사람이 갑이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갑이 A 뒤에서 몰래 소변 A의 머리와 머리카락과 옷 위에 소변을 보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보았던 남자였다. 이 갑이었다는 거죠. 집에 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싼 것이라고 생각되어 신고하였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 이 혐오감을 느꼈는데 누가 자신의 몸에 소변을 보니까 짜증이 나고 더러운 거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검사는 갑을 강제추행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2심인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볼까요? A가 갑의 행위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몰랐다가 집에 도착하여 비로소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갑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갑의 행위로 인하여 A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단순 폭행죄에만 성립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2심인 항소심은 이 논리가 뭐냐면 A가 갑의 행위로 인해 혐오감을 느낀 정도였고, 이때 혐오감이 성적 혐오감은 아니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낀 정도였고, 갑의 행위 당시에는 A가 이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A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검사는 갑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2심인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2심인 항소심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틀린 것일까요? 먼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자,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가 나오는데 이제 폭행을 보겠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갑이 A에게 한 행동은 A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폭행에 해당할까요? 폭행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여 항거, 저항을 곤란하게 한 다음에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행 자체가 추행도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즉 강제추행죄, 폭행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즉 폭행이 추행과 별도로 폭행이 있는 경우랑 폭행이 곧 추행이 되는 경우. 이해되시죠? 즉 추행과 별도로 폭행이 있는 첫 번째 경우랑 폭행이 곧 추행이 되는 두 번째 경우. 폭행이 곧 추행이 되는 두 번째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이제 속칭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습추행이죠. 자,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항거, 저항을 할 기회 자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하니까 뭐 저항할 기회가 없죠. 폭행이 되면서 동시에 추행이 되는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 다시 말해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거 항거를 저항을 할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대법원 2002년 4월 26일 선고 2001도 2417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즉 두 번째 유형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세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이 사례를 볼까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브루스를 추면서 여기까지는 추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이제 브루스를 추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유방을 만질 때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그 정도의 것, 뭐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의 그 아주 강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을 행사하면서 만진 게 아니라 기습적으로 유방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사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갑이 우리 상하는 거죠. 그렇죠. 갑이 몰래 A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행위는 A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갑의 행위가 동시에 추행에도 해당할까요? 즉 이런 그 폭행 행위가 추행에도 해당되면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니까 이제 폭행에 일단 해당하고 즉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행사니까. 근데 이게 곧 또 추행도 되느냐? 이것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쟁점입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그 동그라미 1.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효봉합을 일으키게 할 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동그라미 2. 피해자의 성적 자유. 이것을 그 성적 자유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동그라미 1.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때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심인 항소심이 피해자인 A가 갑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 이건 뭐 더러워 혐오감을 느낀 것이 성적 혐오감 아니지 않느냐. 느꼈기 때문에 그 갑이 몰래 A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즉 더러워 혐오감을 느낀 것이지 성적인 혐오감을 느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행이 아니라는 2심의 판단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의 행위가 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A가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즉 성적인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인 혐오감을 실제로 느낄 필요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에 2심의 판단은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다는 거죠. 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둘째, 피해자의 성적 자유,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은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적인 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이고, 둘째는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입니다. 성적 행위, 그러니까 이 성적인 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행위가 성관계겠죠. 성적인 행위 중에서 대표적 행위인 성관계를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관계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극적인 측면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인 측면은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권리인 반면에, 소극적인 측면은 원치 않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을 권리, 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성관계는 내가 안 가질 권리, 거부할 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 중에 적극적인 측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측면을 보호하는 겁니다. 즉 성적 자기 결정권 중 소극적 측면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강간죄는 내가 원하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보호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성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고, 그런 거고, 나는 저 사람하고 성관계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나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막아달라. 이게 강간죄의 보호법인 겁니다. 강제추행죄는 그 성관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성적인 행위, 난 저 사람한테서 이런 성적인 행위를 당하기 싫은데 폭행 협박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막아달라. 이게 강제추행죄인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내가 원하는 상대방하고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걸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솔직히.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20년 10월 29일 선고 2018도 16466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설명하고 있죠.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로 이해된다. 즉 이게 정말 프라이빗한 권리인 거죠. 성적 자기결정권은. 아니 뭐 쉽게 말하면 그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관계를 하는 거죠. 이게 뭐 꼭 뭐 어떤 사람과 어떻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국가나 사회가 강요하는 거, 강제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자,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함께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겁니다. 즉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아예 판례가 명시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제추행죄는 어떨까요? 강제추행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면 성적 추행행위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강제추행죄라는 겁니다. 즉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추행행위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거겠죠.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도 피해자가 성적 추행행위를 당하지 아니할 그런 소극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심인 항소심은 피해자인 A가 가해자인 갑의 행위 당시에는 이러한 추행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집에 가서야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A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1도 7538 판결은 A의 행위는 A의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갑은 처음 보는 여성인 A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A를 향한 자세에서 A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고 할 것인 바, 그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즉 추행의 첫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죠. 또 두 번째 요건인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갑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에 A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를 행위 당시 A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소극적 측면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합니다. 뭐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절도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절도죄의 그 객체인, 절도죄의 대상인 그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가 이게 어떤 놈이 훔쳐간 걸 몰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뭐 절도죄가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몰랐더라도 절도죄 성립하잖아요. 몰랐더라도 그 소유권에 대해서 그 위험한 그 행동이 지금 발생을 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몰랐다라고 해서 뭐 그 죄가 성립 안 한다. 이제 이런 거는 그 죄별로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뭐 피해자가 설사 그 행위 당시에 몰랐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게 오늘 소개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죠. 자, 그럼 그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고 할 것인 바, 이거 사실관계죠.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자,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소개한 그 판결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므로 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